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운용사 3급 필기 2020년 1회 2강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문제 14번입니다. 다음 중 매입 계정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네요. 단 상품 거래는 3분법에 의한다. 우리가 3분법 많이 보지는 않는데요. 우리 운용사 3급에서는 3분법이 가끔 나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 3분법에서는 상품 매출을 매출로, 상품 매입을 매입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할 때 상품 매출은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상품 매입은 상품으로 표시를 하죠. 그런데 3분법에서는 상품이라 하지 않고 매입, 그리고 상품을 팔았을 때는 매출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먼저 분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3분법을 했을 때 분계 매입 21만원, 상품 21만원치를 샀단 말이고 20만원은 외상으로 매입하고, 그리고 현금 만원 줬고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지금은 매입 계정을 증가시키는 거, 이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즉 상품을 구입했단 말입니다. 매입 계정을 증가시킨단 말은 취득 원가에 가산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취득 원가입니다. 자산 매입에 소요된 금액을 의미하게 되며 역사적 원가라고도 하며, 여기에는 매입 자산의 매입 대가에다 취득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대 비용이죠. 부대 비용에는 매입 수수료, 그리고 매입 운반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 등기 비용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매입 할인이라든지 매입 애누리, 약속에 의해서 깎아주는 거 매입 할인, 그리고 우리가 매입한 상품 중에서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는 것은 매입 애누리, 그리고 매입 환출, 우리가 매입했다가 필요 없든지 여차한 이유로 돌려주는 거 매입 환출은 취득원가에서 차감 빼는 항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0만원치 상품을 구입했는데 30만원치를 돌려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품 구입액은 얼마가 될까요? 70만원. 그러니까 이 30만원은 빼줘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매입 애누리. 100만원치 구입을 했는데 10만원치에 하자가 있어서 깎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상품 가격이 얼마치를 구입했을까요? 90만원. 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입 할인입니다. 내가 100만원치 구입을 했는데 외상으로 구입했는데 일찍 갚아줬더니 5만원 깎아줬습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짜리를 구입한 걸까요? 95만원. 당연히 빼야 되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상품의 운송비. 예, 맞습니다. 운송비, 운반비는 살포 팔다. 살포 팔다. 살 때 운반비는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팔 때는 따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 때는 포함, 살포, 팔 때는 따로, 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상품의 하역비, 그렇죠. 상품을 매입하면서 내리는 비용도 상품 가격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상품의 구입원가, 이게 구입 대가가 되겠죠. 당연히 포함돼야 되네요. 상품의 분량으로 애누리 받은 금액, 그렇죠. 애누리라는 것이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는 겁니다. 상품을 구입했는데 하자가 있어서 깎았습니다. 당연히 이 금액은 빼야 되겠죠. 문제에서는 매입 계정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1번, 2번, 3번은 다들 증가되지만 애누리 받게 되면은 깎아지게 되겠죠. 즉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5번 다음 거래의 붕괴로 옳은 것은 자 제가 이게 유형자산 처분 시 붕괴하는 방법을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다른 붕괴와 다르게 유형자산 처분할 때 붕괴하는 방법을 적어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회계에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할 때는 붕괴하는 순서를 제가 이렇게 이 순서대로 저는 항상 전산회계 운용사 3급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이라든지 2급에서도 이렇게 항상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합니다. 주 서울은 취득원가 1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30만원, 100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가치가 30만원 떨어졌네요. 의 비법을 7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하다. 월말에 받기로 했단 말은 돈은 안 받았네요.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8년은 유형자산과 취득원가를 대변 끝에 적습니다. 자, 8년은 유형자산은 비품이고요. 취득원가는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품 100만원을 어디에 대변 끝에 적습니다. 대변에 적었습니다. 1번.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 제일 왼쪽에 적습니다.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이 30만원이네요. 감가상각 누계액 30만원을 어디에 차변 제일 끝에 적었습니다. 크게 문제 없죠. 세 번째,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얼마짜리로 생각하는지를 구합니다. 참고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을 장부가액이라 그럽니다. 자, 지금 취득원가 100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30만원을 뺐더니 70만원이죠. 구했습니다. 장부가액은 70만원이 되고요. 실제 받는 금액에서 3번 금액을 뺍니다. 실제 얼마에 받고 처분했습니까? 70만원. 지금 우리 장부가액은 얼마입니까? 70만원. 뺐더니 0이네요. 0원입니다. 자, 다음 이 금액이 플러스 금액이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대변해, 마이너스 금액이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차변에 적으면 되는데요. 지금은 0원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돈 받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실제로 얼마 받습니까? 70만원. 무엇으로 받았나요?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했네요. 돈을 못 받았죠. 내가 무엇을 팔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두 가지밖에 없죠.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이 되는데요. 지금은 판매한 것이 상품이 아니니까 재고자산이 아니라서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얼마? 70만원이 되겠네요. 물론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그리고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미수금.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서울이한테 팔았죠. 이게 유형자산 처분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유형자산 처분할 때 어떤 문제든지 유형자산 처분할 때는 이 순서로 문제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 힘드신 분은 이 순서를 기억하셨다가 어떻게 보면 이 붕괴하는 순서가 붕어빵 틀 기계 정도로 나올 때마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아마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파는 것은 비품 100만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30만원, 미수금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15번 같은 문제도 2차 실무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오니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16번. 다음은 자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거네요. 주식회사의 자본과 자본금은 다릅니다. 자본은 큰 개념이고 자본 안에 자본금이 들어가 있어요. 자본은 그 성격상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 잉여금으로 분류되는데 기말 재무상태표에는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구성요소로 분류 표시한다. 예, 1번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 자본 항목 5가지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것 3가지와 여기까지가 자본 항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왜 우리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액면가보다 돈을 더 받고 발행을 하면 할증 발행, 그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고요. 액면가보다 작게 받으면 할인 발행이 되죠. 그때 작게 받은 만큼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됩니다. 발행할 당시에 장부상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 잔액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과 상계 처리하고 잔액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 예, 이번 정확하게 맞는 말이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만 상대 계정인 주식 발행 초과금과 상계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2번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자주 나오는 자본 계정이 있죠. 여러분들 감자 줄까요? 고구마 줄까요? 우리 왜 사회에 감자도 있고 고구마도 있잖아요. 맛있죠? 맛있습니다. 감자 줄까요? 고구마 줄까요? 하면은 감자 드셔야 될까요? 고구마 드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나요? 많은 분들이 감자보다는 고구마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는, 취득하고 나서는 감자를 드시든 고구마를 드시든 관계는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하기 전까지는 감자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감자 주세요, 고구마 주세요 하시면 안 됩니다. 감자 주세요.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대표적인 겁니다. 자, 이 감자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감자 차익, 반대말이, 반대 계정이 감자 차손.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 상대 계정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 계정 과목이 실무 문제에 나오면 반드시 상대 계정, 감자 차익이 나왔으면 감자 차손을 조회한 후 있는 만큼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만 감자 차익, 감자 차손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실무에도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알아주시고요. 회계 기간 말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은 주주총회 승인 후 금액으로 나타내야 된다. 자, 이익잉여금에 대한 말이네요. 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크게 3가지가 있죠. 이게 바로 감자 주세요입니다.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지금은 2개밖에 없네요.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없죠? 없네요. 없고 주식 발행 초과금. 이 3가지가 자본잉여금입니다. 그런데 이익잉여금은, 이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이고요. 남는 돈이고, 이익잉여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고 팔고 해서 이익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남는 돈이 이익잉여금입니다. 달리 손익 거래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손익 거래란 말이 사고 팔고 하는 거래에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은 주로 자본에 관련된 거, 주식을 발행해서 이익을 본다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손해보면 물론 결손금이 되겠죠.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말고 손익거래로부터 발생한 잉여금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 항목에서 이입된 넘어온 이입이란 말이 넘겨져 온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자본금으로의 전입이란 말은 자본금으로 넣겠단 말입니다. 및 자본 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뺀 잔액이, 차감한 잔액이 이익 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틀렸고요. 4번,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취득 가액으로 자기 주식 계정 차변에 기록하며 자본의 차감 항목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가 이미 발행했던 주식을 구입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자기 주식입니다. 자기 주식. 우리 유가증권 중에서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우리 기업에게서는 단기 매매 정권이 되겠죠. 이 주식은 남 회사 주식을 구입했다가 팔았다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주식은 우리 회사 지금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이 주식을 구입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자기 주식을 구입하게 되면 자기 주식은 자본에 차감되는 항목이라는 거, 요것도 하나 체크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글의 내용을 붕괴할 경우 옳은 거네요. 단 제시된 자료만 고려한다. 자,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요거 갈로 안에 추가로 조건이 붙어 있는 거 있죠. 이것들은 항상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답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에 대한 급여 150만원을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다. 이게 핵심적인 것은 수표가 핵심적이네요. 자, 글의 내용을 볼까요? 이 내용은 종업원 급여 지급한 내용입니다. 상자에는 종업원 급여 150만원을 자기압 수표로 지급한 내용인데요. 수표가 포인트입니다. 수표 처리죠. 내당 남연입니다. 내가 발행하면 당좌예금, 남이 발행하면 현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발행하면 당좌예금, 내당, 남이 발행하면 현금, 남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자기압 수표는 수표법이 있습니다. 수표법에 의해서 금융권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은행이죠. 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아니면 우체국도 발행하죠. 금융업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산분리법이라 그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울은행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은행과 그리고 삼성전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아마 삼성전자를 매각을 해버리면 서울은행 같은 것은 몇 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100개, 200개는 충분히 넘어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울은행은 자기압 수표를 발행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자기압 수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삼성전자는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제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압 수표를 발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압 수표는 금융권, 금융업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전제 조건이 제조와 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금융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압 수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발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계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 현금할 때 자기압 수표는 현금, 뭐는 당좌예금은 무엇이 어떻고 이렇게 외우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게 수표는 처리가 내가 발행한 수표는 당좌예금,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된다는 거, 그것만 잘 아시면 어떠한 수표들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 150만원 중개되고요. 무엇? 종업원 급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어떤 수익 창출을 기대할 것이 확실하나 특정한 수익과 관련 짓기가 어렵거나 혹은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면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비용의 간접 대응이라고 한다. 그렇죠? 비용에 직접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거죠. 간접적으로 대응되기 때문에 비용의 간접 대응이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 여기서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비용의 간접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는 비용의 기간 대응이란 말을 씁니다. 이 두 말은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인데 비용의 간접 대응이나 또는 비용의 기간 대응 같은 말입니다. 간접 대응 혹은 기간 대응이라고도 하며 여기가 광고 선전비, 마케팅 비용, 급여 등 대부분의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 광고 선전비가 있는데요. 이 광고를 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매출이 금방 많이 일어난다든지 그러지를 않죠. 마케팅 비용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광고 같은 것을 보면은 꾸준하게 뭐를 살았고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광고를 해요. 광고를 하는데 이게 뭐 전기를 많이 쓰세요? 이런 광고는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 보존을 위해서 아껴 쓰세요. 어떻게 보면 전기를 작게 쓰란 말인데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지 광고가 되겠죠. 이미지 광고가 되고 다른 이런 광고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광고들이 직접적으로 제품의 좋은 점을 홍보해서 매출을 늘리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광고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회사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이렇게 그냥 홍보, 공익 광고 이런 거를 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사의 이미지가 상승되고 그 회사가 만들어내는 그 제품들이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게 함으로써 매출 상승의 효과를 노리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임원의 급여 등과 같은 관리비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죠?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취득과 동시에 혹은 취득 후 소비되므로 취득 시점에서 비용으로 인식된다. 예, 맞습니다.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나와 있죠. 광고비, 판촉비 등과 같은 판매비가 이에 해당된다.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상품을 판매할 때 비용인 매출 원가가 이에 해당된다. 매출 원가는 직접적으로 비용이 대응이 됩니다. 간접 비용이 아니라 비용에 직접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X 1년 6월 1일에 임대료 1년분 12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임대료는 무엇을 빌려주고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거죠. 1년분을 먼저 받았네요. 결산일인 X 1년 12월 31일 임대료와 관련한 결산 정리 붕괴 및 차기 초에 재수정 붕괴 결과를 임대료 계정에 기입한 내용이다. 다음 가와 나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옳게 작성진 것은 단 임대료는 월할 계산되네요. 임대료고요. 선수 임대료 얼마 받았는지 알아내야 되겠네요. 가와 나 요거 여기까지는 단기 거, 나머지는 차기에 이월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T자 계정을 이해하고요. 요것을 한번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임대료인데요. 6월 1일 날 현금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12만원. 우리 T자 계정에서 이렇게 계정 과목과 금액이 나오면 대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 분석 들어갑니다. 이렇게 적어주고요. 상대 계정 비어있는 데는 이 계정 과목 임대료를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고요. 금액은 12만원 밖에 없죠. 자, 이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분석을 했더니 이 내용은 임대료 12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내용이 되겠네요. 날짜는 6월 1일. 이 말은 문제에 그대로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T자 계정을 해석을 한 것밖에 없어요. 다음 12월 31일 이 문제는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결산 수정 붕괴를 해야 되는데요. 임대료 12만원입니다. 기간은 X 1년 6월 1일부터가 되겠죠. 왜? 6월 1일 날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1년이니까 X 2년 5월 30일까지가 되겠네요. 이 중에서
결산일은 20X년 12월 31일이 되겠죠. 중 단기분이 7개월입니다. 한번 볼까요? 6월 1일부터 6월 가뜩, 7월 가뜩, 8월 가뜩, 9월, 10월, 11월, 12월. 그렇죠? 7개월분. 7개월은 7만원이죠. 한 달에 12만원이니까 나누기 12를 하면 한 달에 만원씩. 7개월은 7만원이고 차기분 5개월입니다. 5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12월 31일 현재 임대료 받은 내용인데요. 차기분 내년 거 5만원을 먼저 받은 내용이 됩니다. 자, 다음 먼저니까 선이 되겠죠. 선 받는 거니까 수. 우리가 결산할 때 선수 수익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선수 지금은 선수 임대료로 되어 있네요. 선수 임대료가 되고요.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5만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도 5만원. 물론 상대 계정은 임대료라는 수익이 소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요. 자, 다음. 자, 여기서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선수 임대료는 얼마가 될까요? 선수 임대료는 5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물음표는 5만원이 되고요. 이 총 금액이 차변 금액 합계와 대변 금액 합계는 얼마가 됩니까? 금액은 얼마가 돼요? 12만원. 그러면 여기가 5만원이니까 여기가 5만원이니까 그러면 값은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7만원이 안 되면 12만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대차 평균의 원리죠. 차변 금액 합계와 대변 금액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여기 12만원이니까 이게 5만원이면 7만원이 아니면 안 됩니다. 따라서 값은 7만원이 되어야 되고요. 자, 납은입니다. 차기 초에 2월 되는 것은 어떤 거? 이거죠. 선수 임대료가 2월이 됩니다. 이 금액은 얼마가 2월이 됩니까? 5만원이 되겠죠. 따라서 정확하게 값은 7만원이 손익으로 대체됩니다. 7만원이 손익으로 대체되고요. 납은 선수 임대료가 넘어오는데 그 금액은 5만원이 되겠네요. 이 내용을 한번 찾아봅니다. 보기 한번 볼게요. 자, 선수 임대료 요 부분은 요건 답에 해당이 없고요. 이게 5만원이니까 값은 무엇이 된다? 7만원입니다. 따라서 1번과 4번은 될 수가 없고요. 7만원, 손익 7만원, 예, 됐습니다. 두 번째, 선수 임대료가 이렇게 넘어오겠죠. 사기로 넘어옵니다. 얼마가 넘어오게 됩니까? 5만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번 문제는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20번 주 영동으로부터 상품 5천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좌예금 잔액은 4천원이며 당좌 차월 한도액은 3천원이라고 할 때 적절한 회계 처리는 자, 간단한 거래 내용은 상품 매입하고 돈 지급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품 5천원을 매입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내용인데요. 당좌예금이 4천원 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1,000원은 당좌 차월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상품 5천원을 매입했으니까 매입 5천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당좌예금 통장에서 4천원이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당좌 차월이죠. 1,000원이 됩니다. 지금은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매입 5천원은 다 문제가 없고요. 대변의 당좌예금 요거는 막 되고요. 5천원은 아니죠. 4천원입니다. 당좌예금 요렇게 되고요. 요거는 될 수가 있고요. 당좌 차월도 아니죠. 자, 그러면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단기 매출 채권이 아닙니다. 상품을 매입했기 때문에 매입 채무죠. 매입 채무가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저는 이게 뭐서로 당좌 차월이라 그랬는데요. 이 당좌 차월은 앞에서도 나왔었습니다. 보통예금의 마이너스 보통예금 통장처럼 당좌예금의 마이너스 당좌예금 통장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당좌 차월이고요. 단기 차입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순 매출액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자, 매출액은 매출액인데
순수한 매출액, 내가 100만원치를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하자가 있어서 1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즉 매출 환입은 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에 의해서 깎아줬습니다. 할인한 거, 매출 할인도 빼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팔았는데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었습니다. 매출 애누리, 이런 것들을 뺀 금액이 순 매출액이 됩니다. 즉 순 매출액은 순 매입액의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매출 애누리 해당됩니다. 빼야 되는 거. 그리고 매출 환입, 팔았다가 되돌려 받은 거, 이것도 차감적인 항목 빼야 되는 내용입니다. 매출 할인, 팔았는데 약속에 의해서 깎아줬습니다. 이것도 차감 항목입니다. 매출원가는 순매출액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래쪽에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단기 순매출액은 단기 상품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을 빼는 겁니다. 이것은 단기 순매입액과 100% 반대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자본적 지출이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먼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사용연수라 그러죠. 내용연수가 현격히 늘어나는 지출이나 가치가 현격히 사용하는 지출이 여기에 해당되며 해당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건물로,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비품으로, 차량 운반구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차량 운반구로 처리하고요. 계정 과목들이죠. 수익적 지출이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서 해당 지출이 없으면 더 이상 사용하기가 어려워지는 지출로서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리 공장에 기계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름이 들어가요. 오일이라 그럴까요? 윤활유가 없으면 기가 돌아가지 않죠. 그때 윤활유를, 그건 소모품이 되겠네요. 톱니바퀴라든지 이런 게 오래 쓰면 닳잖아요. 그거 없으면 고쳐야 되죠. 고쳐서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소요되는 비용이 수선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기계장치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이렇게 다 수선비로 쓰는데요. 자, 차량 운반구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 자산에 대한 대폭적인 수순을 통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연수가 연장되었다. 그렇죠? 내용연수가 현격히 연장되든지 가치가 현격히 상승하는 지출이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존 생산 설비에 새로운 장치를 추가시켜 내용연수의 증가는 없지만 생산량이 현격히 증가된 경우, 이런 경우도 자본적 지출이 됩니다. 기계장치의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윤활유를 교체한 경우, 이렇게 윤활유가 없으면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수익적 지출이 되겠죠. 이 지출이 없으면 해당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지출입니다. 이런 것은 수익적 지출이고요. 네 번째, 제품의 불량률을 감소시키도록 기존의 부품을 첨단 부품으로 교체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생산량을 상상시킨다든지 또는 불량률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요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익적 지출이 좀 더 쉽죠. 그 지출이 없으면 더 이상 그 자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되는 지출이 수익적 지출이고 나머지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자본적 지출보다는 수익적 지출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수정 붕괴 전 당기 순이익은 54만원이었다. 다음의 기말 정리 사항들을 올바르게 수정 분기하였을 때 정확한
당기순이익은. 자, 이런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결코 아니고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 합니다. 이 간단한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입니다.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됩니다. 자산은 분계를 하고 나서 자산은 가산을 하고 부채는 빼버리면 됩니다. 물론 분계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문제가 출발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수익 미경과분 65,000원 이자네요.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경과는 내년 겁니다. 내년 거란 말은 이자를 받았는데 이자는 주는 게 아니고 이자 수익이라는 것은 이자를 받는 거죠. 받았는데 먼저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이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지금은 미경과분 내년께 65,000원이란 말은 이 말이네요. 올해 내가 이자를 받았는데 65,000원은 내 거란 65,000원은 내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이자를 먼저 받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니까 선, 받는 거니까 수, 받는 거니까 수익, 선수 수익이 됩니다. 자, 이 선수 수익은 금액은 얼마? 65,000원인데요. 이 65,000원이고 이렇게 결산했을 때 선수 수익은 부채죠. 부채는 대변에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이 선수 수익이 되고 그리고 차변은 이자 수익, 수익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수수료 미회수분. 자, 수수료를 못 받았네요. 그러니까 못 받은 거니까 받는 거니까 수익이 되겠죠. 52,000원. 그리고 대변은 수수료 수익이 됩니다. 급여 미지급액. 그러니까 미지급이니까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미지급 비용 얼마? 45,000원. 부채입니다. 대변에 적으면 되고요. 영업비로 처리한 소모품 미사용액 25,000원. 자, 영업비로네요. 영업비로 처리한 그 말은 소모품은 계정 과목이 두 개입니다. 소모품도 있고 소모품 B가 있는데요. 소모품으로 구입을 했으면 자산이고요. 소모품 B로 했으면 비용입니다. 그런데 소모품인데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영업비, 즉 소모품 B로 했단 말입니다. 소모품 B로 했는데 소모품이 25,000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소모품이란 자산을 증가시키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차변이 소모품이 되어야 되고 대변은 소모품 B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면 됩니다. 지금은 선수 수익은 부채죠. 부채니까 65,000원 빼야 되고요. 미수 수익이니까 못 받은 수익 자산입니다. 이 돈은 더하면 되고요.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네요. 부채는 빼면 됩니다. 그리고 소모품은 자산이죠.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당기순이익은 54만원에서 선수수익 65,000원 빼고요. 그리고 미수수익 52,000원 더하고요.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죠. 부채 45,000원 빼고 그리고 소모품 자산 25,000원을 더하게 되면 계산해 보시면 507,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전자계산기 사용 가능하죠. 그래서 시험 치실 때는 전자계산기를 꼭 지참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물론 이 문제 제가 간단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결산 정리가 된다는 가정하에 제가 간단하다는 표현을 드린 겁니다. 결산은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산 분계가 네 문제가 실무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론에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저는 이 결산을 회계의 꽃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보고 회계가 무엇입니까? 회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회계는 분계다, 회계는 계정과목이다 많은 표현들이 있겠지만 저보고 물어본다면 저는 회계는 과학이다. 정말 제가 본 것 중에 옛날 사람들이 이 회계 만들었던데요. 이게 너무너무 과학적으로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회계를 처음 접하고 나서 그때는 무작정 공부하다가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과학적으로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회계는 과학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회계하다 보면 결산이 나오죠. 이 결산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회계의 꽃이다. 회계에서 가장 꽃이 이 결산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공부도 제가 진행을 하고 알려도 드리고 하는데요. 이 결산 잘하는 사람이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결산을 잘 하려면 앞부분의 붕괴라든지 회계에 대한 재반상이 되어야지만 이 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산이 된단 말은 앞에 것들은 당연히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결산이 어려운 이유가 앞에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을 다 이해를 해야지만 이 결산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음 하시는 분은 이 결산이 상당히 어려우실 수가 있고요. 선생님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결산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강의에서는 결산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가 참 곤란하고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제가 전산회계 2급입니다. 전산회계 2급 기본 강좌에 보시면 결산 정리를 한 강좌가 있고요. 결산 문제를 한 35개인가 40개 유형별로 묶어서 강의해 둔 게 있습니다. 아마 한 2시간 정도, 전체 강의 개수는 한 서너 개 되는데요. 한 2시간 정도 됩니다. 그 내용만 반복해서 한 2~3번 들으시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바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아니고 나는 결산이 너무너무 자신도 없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은 전산회계 2급 강좌입니다. 2급 강좌에 결산 정리 강좌를 해둔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못 찾으시겠거든 이 영상 아래에 댓글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링크를 복사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결과값은 50만 7천원이죠.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4번입니다. 다음 글의 붕괴로 오른 것은 붕괴 문제죠. 상품 25만원을 구입하고 그리고 대금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이 문제의 핵심은 약속어음이죠. 약속어음이 나오면 호랑이죠.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소리하고 상관이 있으면 쥐어받고 호랑이 소리하고 상관이 있으면 쥐어받고 상관없으면 미지수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랑이 소리와 어음입니다. 상관 있으면 상품과 관계 있으면 쥐어받고 지급어음 받을어음이고 지어받고 그러니까 지급어음 받을어음 상관없으면 미지수지 미수금 그리고 미지급금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은 상품을 매입하고 돈 지급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품 25만원을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내용인데요. 상품 25만원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3분법으로 되어 있네요. 매입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큰 의미 없습니다. 자, 상품과 관련이 있으면 어음을 내가 발행하면 지급어음, 상품과 관련이 있으면서 타인으로부터 어음을 받으면 남이 발행했으니까 받을어음, 지어받고 이렇게 되죠. 지금은 뭐가 됩니까? 상품을 구입하고 내가 발행했죠. 그래서 지급어음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4번 같은 문제는 아주 단순한 문제로서 이런 문제를 놓치시면 정말 곤란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시도금가 30만원의 비품을 15만원에 처분하여 유형자산 처분이익 3만원이 발생하였다. 처분 시점의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 우리 앞에서 유형자산 처분하는 순서를 배웠죠? 그거 약간 응용한 겁니다. 한번 순서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비품의 취득원가가 30만원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30만원 비품 그리고 15만원에 처분했습니다. 처분가액 15만원이에요. 물론 우리가 찾는 것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3만원이 발생했네요. 자, 그러면 자, 비품의 처분가액에다가 15만원에다가 비품의 장부가액을 빼면은 3만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15만원 받고 팔았잖아요. 근데 장부가액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장부가액은 지금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익이 3만원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품 판 돈이 15만원인데 얼마짜리를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3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죠. 자, 그러면 이 비품의 장부가액은 비품 처분가액에다가 3만원을 빼면 됩니다. 장부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12만원이 돼야 됩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15만원 받고 팔았는데 얼마짜리인가는 모르겠지만 3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짜리여야 됩니까? 12만원짜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것은 비품의 장부가액은 12만원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품의 취득원가는 나와 있었죠. 얼마? 30만원입니다. 그러면 30만원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 즉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잖아요. 30만원에서 얼마를 빼면은 12만원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 이게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이것은 18만원이 아니면 안 되죠. 30만원에서 18만원을 빼야지 12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18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풀이하는 과정을 제가 순서로 이렇게 적어 두었는데요. 이 아마 크게 문제없이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름으로써 회계운용사, 전산회계운용사 3급 필기 2020년 1회 강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